네, 앞서 보신 것처럼 오늘부터 나흘간 스위스 다보스에서는 세계 경제 포럼이 열립니다. 이번 포럼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세계 각국 정상과 기업인들이 모이게 되는데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누게 될지 주목이 됩니다. 올해 다보스 포럼에서는 지속 가능한 개발과 경제적 분배가 양립할 수 있다는 내용의 선언문이 채택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위정현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우리가 흔히 다보스 포럼이라고 부르는 이 세계경제 포럼이 벌써 50년이나 되는 긴 역사를 가지고 있던데 이곳에서 논의되는 주제들이 국제적으로 끼치는 영향은 얼마나 큰 겁니까? 네,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다보스 포럼이 이제 1971년에 처음 이제 생겼습니다만 다보스 포럼이 처음 등장했을 때는 지금 현재 이제 세계 경제 포럼 WEF라는 이름으로 지금 불리고 있습니다만 세계 경제 포럼이 아니고 유럽 매니지먼트 포럼이라는 이름으로 유럽의 네. 이슈를 논의하는 그런 장에서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987년에 세계 경제 포럼이라는 형태로 이름을 좀 바꿨었는데요. 이번에도 이제 주요한 토픽으로 이제 기후 변화, 4차 산업혁명, 지속 가능한 산업, 고령화 등등 이슈를 제기하고 거기에 대한 지금 토론을 할 예정입니다만 이전에 이제 가장 우리하고 직접 관계가 있고 이제 유명한 것은 2016년에 그 4차 산업혁명이라는 개념을 제시를 했다는 점.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 한국이 가장 이 개념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을 했고 지금도 아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입니다만 이런 식으로 다보스 포럼에서 현재 어떤 세계 경제하고 국제 질서에서 가장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또 고민스러운 포인트를 제시하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들을 세계 정상들과 지도자들이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장이기 때문에 세계의 어떤 경제 질서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올해는 자본주의가 키워드로 떠오른 것 같습니다. 이 현재 자본주의가 방금 전에 말씀해주신 4차 산업혁명과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는 진단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지금 이제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양극화, 네. 그리고 어떤 청년들의 실업 문제,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기술 변화, 특히 이제 4차 산업혁명이나 인공지능이 등장하면서 인공지능이 이제 인간의 일자리를 좀 위협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들, 이런 많은 즉 기술 변화와 인간의 어떤 진보하고 인간사의 행복이 양립할 수 없지 않는가, 즉 어려운 거 아닌가라는 그런 어떤 우려들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에 있어서 지금 이번에 다보스 포럼에서 과연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는 자본주의라는 것들이 즉 시장을 중심으로 한 어떤 자본주의적 질서가 인간의 어떤 진보와 인간사의 어떤 행복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지 않는가라는 그런 어떤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제시하고 있는 그런 개념들이 스테이크홀더 캐피털리즘이라는 개념을 쓰고 있습니다만 네. 어떤 기업이나 어떤 경제 자체가 어떤 사회가 하나의 주체의 어떤 단일한 어떤 이해관계자의 소유물 또는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게 아니라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기업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기업은 주주의 것이라는 어떤 발상이 미국에서는 좀 강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니고 주주뿐 아니고 예를 들어서 종업원 또는 소비자 또는 사회의 어떤 시민, 나아가서는 어떤 글로벌 사회의 어떤 국가들까지 다 포함하는 또 글로벌 사회의 어떤 시민까지 포함하는 광범한 개념의 이해관계자들이 하나로 결합되어야지 하나의 자본주의라는 게 다시 재생되고 생존할 수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어떤 큰 어떤 틀에서 이런 어떤 큰 문제 제기를 이번에 던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최근에 앞서 저 류정훈 기자 현장 연결해서 봤습니다만 이 IMF도 그 세계 경쟁률 전망치를 좀 낮췄고 이 글로벌하게 제기되고 있는 어떤 경제적인 불확실성이나 저성장 기조 이런 거에 대한 논의가 이번 다보스에서 또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 전망은 좀 어떻습니까? 역시 이번에는 IMF가 3.4%에서 3.3%로 좀 전망치를 낮췄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이제 2022년이 어떤 글로벌 경제 환경이 지난번에 우리는 그러니까 미국과 어떤 이란의 어떤 대결을 보고 사실 전 세계가 어떤 전쟁 가능성에 대해서 대단히 우려하고 이제 불안에 떨었습니다만 그것 이외에도 예를 들어서 2020년 이후에 글로벌 그동안에 이제 확장 기조에 있었던 어떤 글로벌 경기가 좀 하강 기조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뿐만 아니고 지금 최근 이번에 이제 호주 산불로 좀 대변되고 있습니다만 글로벌 기후 즉 기후 자체가 급격하게 온난화 등등의 어떤 기후가 인간의 삶에 큰 어떤 위협이 되고 있다. 즉 인간의 삶 자체가 기후에 악영향을 미치고 다시 거기에 이제 인간의 삶에 이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런 공통된 인식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번에 이제 주제로 나왔던 지속 가능한 어떤 경제 성장이라는 어떤 개념이 좀 나왔습니다만, 그러니까 경제 성장을 하되 환경과 빈부격차 또는 미래 기술에 대한 인간의 대응력 등등을 향상시키면서도 성장이 가능할까라는 또 성장을 해야 된다라는 즉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된다라는 그런 어려운 주제를 이번에도 역시 던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다보스 포럼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한다는 것도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 무역주의에 대해서 좀 공격이 들어올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참석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다목적용인 셈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기조연설을 하게 됩니다만 그게 상원에서 이제 탄핵 조사가 이제 심판 그 청문회가 시작되는 날이기도 그렇죠. 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미국의 국내 여론을 이제 해외에서 활동을 통해서 덮으려고 하는 그런 하나의 노력이기도 한 뿐만 아니고 결국은 현재 이제 다자주의가 양자주의로 지금 어떻게 보면 바뀌고 있는 어떤 상황입니다만 그 어떤 흐름을 즉 다자주의의 틀을 깼던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이제 중국의 뭐 런정페이 화웨이 회장도 지금 참석을 합니다만 과연 양자주의로 지금 가고 있는 즉 약육강식의 국제 질서로 가고 있는 상황을 다자주의 즉 서로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다자주의를 과연 회귀할 수 있을까 하는 점에서 사실은 그런 가장 중요한 키를 쥐고 있는 게 트럼프 대통령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이제 다자주의로의 회귀에 대한 강력한 압박을 트럼프 대통령이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양자주의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척점에 서 있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같은 경우는 참여하지를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대신에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의 런정페이 창업주가 참석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화웨이 하면은 이 미중 간 무역 갈등의 핵심에 서 있는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이 런정페이 창업주가 트럼프 대통령이랑 뭐 만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식의 관측이 좀 나오고 있던데 교수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실제로 만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난다는 것은 결국 그 이제 미중 무역 마찰의 가장 상징적인 존재가 지금 되어버린 게 화웨이입니다. 예. 근데 화웨이의 창업자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난다는 것 자체가 화해의 어떤 신호로 보이기 때문에 별다른 얘기를 하지 않아도 만난다는 것 자체가 만나서 악수를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네.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되고 그럼 이제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이제 아마 하게 될 거죠. 막상 악수하는 걸 보게 되면 이제 미중 무역 마찰은 화해의 기조로 가는구나라는 시그널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가졌던 전략이나 행동 패턴을 보면 이제 그걸 원치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이 공격과 수비 또는 공격과 화해를 동시에 양손에 쥐고 하는 스타일이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여전히 이제 미중의 어떤 무역 마찰에 있어서 1차적인 어떤 합의는 이루어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은 어떤 군사 안보를 그 기조로 해서 화해를 배제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섣불리 잘못 만나서 악수 한번 하면 기존의 어떤 기조가 완전히 깨지는 어떤 역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미국의 입장에서는 반대로 아마 런정페이 회장은 아주 복도에서라도 아주 정말 만날 기회를 트럼프 대통령의 동선을 찾아서 일부러라도 마주치려고 노력할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은 극구 그 만남을 회피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 미중 관계와는 다르게 화웨이와 유럽의 관계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요. 좀 어떻습니까? 최근에 이제 유럽에서 이제 미국이 그동안 이제 화웨이에 대해서 봉쇄 정책 이걸 펼쳐왔습니다만 예. 그 균열이 좀 생기는 조짐들이 지금 이미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이제 먼저 그 움직임이 좀 나왔는데 이제 호르스트 제호퍼 독일 내무장관이 뭐라고 그랬냐면 화웨이에 참여 없이 5G를 우리는 구축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렸습니다. 그건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뼈아픈 일격을 예. 맞는 게 돼버렸는데요. 근데 그것도 이제 나름대로 이제 독일 입장에서 상당히 고민스러운 게 이제 뭐냐면 그동안 이제 5G 이전에 4G까지도 화웨이 장비를 대거 사용을 해왔었습니다. 예. 독일 정부도 그렇고 기업도 그런데 근데 그걸 갑자기 5G에서 화웨이 걸 빼고 다른 걸 대체하려면 그 호환성 등등의 문제가 그렇죠. 발생하게 기술 됩니다. 표준이 거기에 맞춰져 있겠네요. 예, 그런 점에서 이제 독일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막대한 그 교체하는 데 예산이 드는데 그걸 이제 어떻게 우리한테 다 감당하라는 것이냐라는 그런 또 볼멘 소리가 나올 법하고요. 뿐만 아니라 화웨이하고 독일 같은 경우 또 어떤 이슈가 있냐면 독일은 역시 세계적인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의 강자입니다. 예. 근데 그런 점에서 보면 중국 시장을 버릴 수도 없는 거죠. 또. 아, 네네. 그러니까 독일 입장에서는 중국은 자신들의 어떤 자국의 가장 큰 산업이 자동차 산업의 가장 큰 고객이 될 수 있는 그리고 현재도 대단히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네. 화웨이를 막는다는 것은 반대로 중국 정부가 독일 자동차를 막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볼 때 독일은 이제 그런 어떤 어정쩡한 또는 일부 화웨이를 수용하는 입장을 좀 취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독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움직임을 이미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 전체에서 반화웨이 전선의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조짐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지금 화웨이와 미국 그리고 화웨이와 유럽의 관계에 대해서 좀 짚어봤는데 이 유럽과 미국 사이의 관계도 최근 좀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미국의 다음 무역 전쟁 대상이 유럽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또 유럽 같은 경우는 뭐 구글세라고 저희가 대표적으로 부르는 이 미국 거대 IT 기업들의 어떤 디지털세 도입을 좀 추진하고 있어서 이게 좀 그 유럽과 미국 사이의 긴장 관계가 높아지는 쟁점이 좀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이미 이제 디지털세를 이제 결정을 한 게 이제 프랑스입니다만 프랑스 같은 경우는 유럽 이제 근데 디지털세 이전에 이제 우리가 이제 배경을 좀 봐야 되는 게 미국과 유럽을 비교해 보면 미국은 예를 들면 구글이라든지 애플, 뭐 페이스북 이런 거대 IT 기업이 있지만 유럽은 그런 기업들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 점에서 유럽은 방패의 입장, 즉 미국 기업들이 자국 내에서 매출과 이익을 올리는 것들을 가능하면 이제 억제하는 이런 정책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예. 반대로 이제 미국은 가능하면 유럽 시장을 특히 IT 기업을 위한 유럽 시장을 열고 가능하면 이제 매출을 이제 수익을 만들어야 되는 이런 또 서로 상반의 입장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제 프랑스의 디지털세라는 것은 미국의 IT 기업들이 프랑스 내에서 연간 뭐 올렸던 총 매출 3%를 징수하는 그냥 매출에 그냥 그대로 3%를 때려서 징수하는 이런 그 성격의 세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발끈한 거죠. 그래서 반대로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선언하는 거 뭐냐면 만약에 이제 디지털세를 도입하면 와인세. 프랑스가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와인이거든요. 그래서 상징적인 어떤 제품이기도 합니다만 와인의 세금을 때리겠다 또는 유럽의 항공 산업에서 중요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에어버스의 예를 들면 세금을 때리겠다 이런 식으로 또는 뭐 독일의 자동차세를 매기겠다 이런 어떤 계속 어떤 협박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 향후에 즉 디지털세를 둘러싼 그런 논란들이 유럽 전체하고 미국과 갈등으로 번질 수 있는 현재 그런 가능성을 이미 가지고 있고 프랑스의 디지털세 도입에 의해서 이미 시작됐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정현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